오빠, 이제 선택해. 어머님이야? 나야.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여보, 그게 무슨, 왜요?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서부터 우리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난 내 인생도 소중해. 이렇게는 못 살아. 서연아, 당신이 회사에서 편하게 있다가 저녁에만 오면서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친정엄마는 매일 전화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도 못 낸 마당에 병간호까지 하라고? 이게 말이 돼? 그래도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볼래? 엄마는 이제 엄마대로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구나. 더는 너희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그만 싸우거라. 그동안 미안하고 고마웠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5세 김미숙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김미숙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미숙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5이 된 김미숙입니다. 이제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곱씹어 봅니다. 때로는 그 시절이 마치 까마득한 옛날의 일처럼 느껴지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기억 하나에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지곤 해요. 세월이 흘러 이제는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미소 짓게 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준호가 5살 때였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만 잔뜩 남기고 집을 나가버린 그날, 저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묻는 준호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저는 그저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는 말로 준호를 달래면서도 제 마음속에선 이미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 라는 말 한마디로 저와 준호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냈어요.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어둠이 깔린 거리를 걸으며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준호를 생각하면 그런 감정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죠. 좌판을 펴고 채소며 화초를 정성스레 진열하면서 늘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팔아야지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장마철이면 축축하게 젖어드는 옷자락을 말릴 새도 없이 하루를 버텨냈고 한겨울 칼바람이 불 때면 연신 손을 비벼가며 추위와 싸워야 했죠. 하지만 그 어떤 고난보다 더 마음 아팠던 건 준호의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 다른 애들처럼 피아노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얼마나 많이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여러 학원을 보내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큼은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움직였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빚쟁이들의 다그침은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피할 거야? 돈은 언제 갚을 거야? 하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준호의 잠든 얼굴을 보며 힘을 냈죠. 채소를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주말이면 인근 산에서 산나물을 캐다 팔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청소 일도 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해도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는 동안 준호는 착실하게 자라주었죠. 중학생이 된 아들은 이제 제법 키가 자라 제 어깨를 넘어섰고 공부도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반에서 3등 했어요. 라고 자랑스레 말하는 아들을 보면 그저 꿈만 같았어요.
시장에서 일하다 보면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에는 채소 냄새가 배었지만 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있었죠. 학부모회의에 갈 때면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때로는 따가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일하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준호를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와 피곤해 지쳐 있을 때면 책상에서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에 책에 파묻힌 얼굴, 연필을 쥔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그 순간만큼은 온몸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준호의 미래만 생각하면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말에는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수학 문제도 풀어주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많지 않았지만 아들과 함께 공부하며 저도 새롭게 배워나갔죠.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며 설명해주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가끔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보내주지 못하는 것,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까지. 하지만 준호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엄마, 난 지금이 좋아요. 엄마랑 둘이 사는 게 행복해요. 라고 말해줄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매일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면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다른 아이들처럼 당당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더운 여름날 좌판 앞에서 땀을 흘리며 서 있을 때도,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손으로 물건을 팔 때도 제 마음속에는 늘 준호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저 자신을 다독이며 견뎌냈어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고 준호는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공부는 더욱 열심히 했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죠.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 준호를 칭찬했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등하굣길에 종종 마주치는 이웃들도 미숙 씨, 아들 참 훌륭하게 키웠네. 라고 말해 주었죠. 그때마다 저는 네, 우리 준호가 착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이제 조금씩 빛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드디어 기다리던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던 그날, 저는 시장 한가운데서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채소를 정리하고 있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요. 라는 준호의 전화를 받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상추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아 흐느끼는 저를 보며 다른 상인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죠. 미숙 씨, 이제 됐네.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준호 이제 서울 가는구나. 모두가 제 등을 두드리며 축하해 주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저는 오랜만에 족발을 사들고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준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스스로 용돈을 벌었죠. 엄마, 이제 제가 벌 수 있어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라며 용돈을 건네는
아들의 마음이 예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가끔 전화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나올 때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학교 생활도 재미있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라는 말에 전 항상 눈시울이 붉어졌죠. 명절이나 방학 때 집에 내려오면 살짝 야위어 있는 얼굴이 안쓰러웠지만 당당해진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면 가슴 한켠이 뿌듯했습니다. 졸업 후 준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신입사원 연수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더군요. 야근도 많고 힘들 텐데 주말마다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켠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대리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다들 좋아한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승진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왠지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엄마,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죠. 서연이란 아이였는데 준호의 회사 동료였다고 했습니다. 처음 서연이를 만났을 때 단정하고 지적인 첫인상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집안도 좋은 건실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저는 아들 부부의 새 출발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일하며 모아둔 적금과 저축을 털어 서울의 새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로 한 거죠.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천천히 모아서 살게요. 라며 준호가 만류했지만 전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받아줘.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게 고맙고, 이제는 너의 새 삶을 위해 엄마가 무언가 해주고 싶어.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면서 제일 신경 쓴 건 준호의 출퇴근이었어요.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골랐고 새 가구며 살림살이도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식기 하나, 이불 하나를 고르면서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했죠. 피곤할 텐데 멀리서 출퇴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집을 계약하고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붉어진 눈으로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 말을 듣는데 괜스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결혼식 날 준호의 턱시도 차림을 보면서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까까머리 어린아이였던 제 아들이 어느새 한 가정을 이룰 멋진 신랑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신부 대기실에서 만난 서연이는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어요. 어머님, 하며 저를 올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하나같이 멋진 예식이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득한 서연이네 가족들 사이에서 저 혼자 왠지 모르게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서연이 친정어머니는 호텔 사장님 부인이라 하더군요. 하객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들. 서연이가 시댁에서 많이 고생하겠어요. 신랑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애써 털어버렸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새 가정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으니까요. 신혼 초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예 바르고 지적인 며느리였고 직장 생활과 살림을 병행하면서도 준호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명절에 찾아올 때면 항상 좋은 선물을 사왔고 어머님, 건강하셔야 해요. 이거 건강식품인데 꼭 드세요.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죠. 전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도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요. 이번 명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라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명절에 준비해 둔 음식들을 혼자 덜어 먹으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젊은 부부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제가 곧 맞이하게 될 힘든 시간들을 미처 예감하지 못했던 걸까요? 때로는 외로움이 몰려올 때도 있었지만 전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군요. 가슴이 터질 듯한 통증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네 의원 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큰 병원은 제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결국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다행히 준호는 곧바로 달려와 저를 데리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는 동안 준호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다 알아볼게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토록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마침내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났을 때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암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3기 정도로 보이는데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준호가 이제 결혼했는데 였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고 입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며칠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어머님, 제가 간병할게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번 첫날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병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제가 물 한 잔 달라고 해도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지었죠.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도와주기는커녕 간병인 선생님 불러드릴게요. 라는 말뿐이었어요. 특히 제 옆 침대에 입원하신 할아버지의 딸과 우리 며느리가 비교될 때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의 딸은 항상 웃는 얼굴로 간병을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밤새 수시로 일어나 자기 아버지를 살뜰히 보살피는 모습이 제 눈에는 천사처럼 보였죠. 물론 딸과 며느리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서운했죠. 반면 서연이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애가 병간호하기 힘들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극심한 구토와 어지러움으로 힘들 때도 저는 최대한 참았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 숟가락 하나 들기도 힘들었지만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극심한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서연이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야. 시어머니 간병한다고 휴가 냈더니 회사에서 눈치 주는 거 있지? 아휴, 진짜 짜증나. 빨리 이거 끝나고 복직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았는데 마치 제가 일부러 아픈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준호가 퇴근 후 병문 안을 올 때면 서연이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오늘도 약 잘 드셨죠? 라며 달라지는 목소리. 그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했다가는 새로 시작하는 가정이 흔들릴까봐 두려웠거든요.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어딘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온몸에 꽂힌 관들과 쿡쿡 쑤시는 상처의 통증보다 그 순간의 외로움이 더 아팠어요. 다른 환자들 곁에는 가족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서연이가 잠깐 커피 마시러 나갔다가 2시간이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간호사 선생님이 보호자분은 어디 계시나요? 환자분 상태를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네.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로 옮긴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이는 매일같이 늦게 와서 일찍 가버렸고 있는 동안에도 전화만 하거나 졸고 있었죠. 반면 준호는 퇴근 후에 꼭 들러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많이 아프죠? 제가 있을 때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그럴 때면 도리어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어느 날은 제가 심한 어지러움으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질 뻔했는데도 서연이는 발끝조차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옆 병실 보호자분이 저를 부축해 주셨죠. 그때 흘린 며느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유, 제가 보호자인데 왜 자꾸 신경 쓰세요? 저리 가세요. 그 말에 옆 병실 보호자분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준호와 서연이 사이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면 서연이는 언성을 높이며 당신도 해봐. 나만 이렇게 고생하잖아. 당신은 회사 핑계로 편하게 있고. 라고 소리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결국 하루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넘어져 버렸거든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간호사가 서연이를 깨웠는데 며느리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왜 이렇게 자주 화장실을 가세요? 저도 좀 쉬어야 하는데.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었구나. 미안하다.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어더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던 날 병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어요. 항암 치료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특히 첫 달은 면역력이 매우 약해지는 시기라 감기나 다른 감염에도 취약하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던 준호의 얼굴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가세요. 제가 옆에서 잘 돌봐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너무 걱정될 것 같아요. 서연이도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가 퇴원 수속을 도와주는 동안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막상 제가 준호네 집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며칠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짐을 풀고 방에 들어서는데 서연이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서연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던 것 같아요. 첫날부터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부엌에서 서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일부러 제가 들으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떡해.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당분간 사신대. 며칠도 아니고 한 달은 있으셔야 한다는 거야. 아프다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회사 다니랴. 시어머님 간병하랴. 나 정말 미치겠어. 신혼집이 완전 병원이 됐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식사 시간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입맛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는데 서연이는 제게 따로 반찬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입맛이 없으시다면서요? 저희가 먹는 걸로 드세요. 제가 일하러 나가야 해서 따로 해드릴 시간이 없네요. 밍밍한 국에 말라붙은 밥을 억지로 넘기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여보, 엄마 드실 만한 거 좀 준비해줘. 라고 말하면 서연이는 당신이 해주면 되잖아요. 라고 쏘아붙이곤 했죠. 어느 날 아침 심한 어지러움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아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겨우 목소리를 내어 며느리를 불렀어요. 제 목소리를 분명 들었을 텐데 서연이는 한참이 지나서야 한숨을 쉬며 나타났죠. 어머님도 참. 제가 출근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지. 매번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회사를 다녀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준호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은 마치 냉동창고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고 그마저도 네, 아니요 정도의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한숨부터 쉬었죠. 어머님, 저도 직장인이에요. 제 일도 있고 제 생활도 있다고요.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 말들이 모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기 일쑤였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준호와 서연이 사이에도 다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실랑이로 시작했지만 점점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안 될까? 하는 준호의 말에 서연이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편하게 있다가 저녁에만 오면서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친정 엄마는 매일 전화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도 못 낸 마당에 병간호까지 하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밤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약을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혼자서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실수도 잦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잡고 있던 물컵을 놓치고 만 거죠. 그 소리에 놀란 서연이가 부엌으로 달려왔고 저는 그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만큼이나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계속 사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한계예요.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서연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준호였어요. 여보, 나왔어. 그리고 이어진 무거운 정적. 부엌에서의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 눈물 흘리는 저, 그리고 굳어버린 서연이의 표정까지. 준호는 상황을 직감한 듯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마침내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진짜 못 살겠어. 시어머님이나 나나 서로 힘들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나도 이런 내가 미워.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되겠어. 차라리. 흐느끼는 서연이를 보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정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집에 갈게.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제 엄마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집에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은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하세요? 아직 회복도 안 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더는 너희 신혼살림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구나. 엄마도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야겠어.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리는 목소리는 마치 뇌까지 울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또 간병까지 하라고요? 서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을 타고 제 방까지 들려왔어요. 그래도 지금 엄마가 제일 힘드실 때잖아.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준호의 타이르는 목소리에 서연이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간병해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나도 이제 지쳤다고요. 더는 못하겠어요. 이불 속에서 저는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시어머님을 홀대한다고요?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요? 매일 늦게 들어와서 엄마 잘 계셨어요? 한마디 하고 끝내면 다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여보, 그건 내가. 그만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뒤로 매일 밤 이런 다툼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실랑이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이렇게 큰 싸움으로 번지고 아들의 결혼 생활이 제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암 투병보다도 항암 치료의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구나. 더는 이렇게 지켜볼 수만은 없어.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고 서연이도 회사에 간 시간을 틈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면서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를 떠올렸어요. 처음 이사 올 때의 설렘도 잠시,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회사에 있어야 할 텐데 제 방 한가운데 놓인 가방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죠. 어머님, 제가 방금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이제 제대로 간병해 드릴 테니 마음 편히 계세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이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입술은 하얗게 떨리고 있었어요. 대신 제 인생이 망가지는 만큼 2배로 보상받고 싶네요.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제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순간 제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서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나도 이렇게 사는 게 편하지 않아. 매일 밤 너희 다투는 소리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 내 아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난 내가 준호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장만해 준 거야. 그런데 넌 그때 준호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출근 시간일 텐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서 있던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아마도 우리의 대화를 들은 모양이에요. 엄마, 서연아, 무슨 일이에요?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이가 준호를 향해 돌아섰어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선택해요. 어머님이야, 나야.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난 내 인생도 소중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아들의 눈에 깊은 고뇌가 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이제 엄마 말 좀 들어볼래?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둘의 보금자리야. 내가 준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너희 것이어야 해. 엄마는 엄마대로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구나. 지금껏 너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 엄마, 준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 순간을 망설이면 저의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아들아, 엄마가 평생 너만 보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서연이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때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해. 그동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한 발 물러서야 할 것 같구나. 짐을 싸면서 덧붙였습니다. 아파트는 너희 둘이 써. 서연이 말대로 명의도 너희 앞으로 해줄게. 엄마는 시골에 있는 작은 집으로 갈 거야.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해. 서연이의 얼굴이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아마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죠? 이렇게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 이제는 좋은 남편이 되어줘.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일 거야.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설렘도, 함께 보냈던 행복한 순간들도, 그리고 최근에 힘들었던 시간들까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를 돌아보았어요. 서연아, 며느리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너희 둘의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미안했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어요.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으니 마치 제 인생의 긴 여정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노을빛에 물든 하늘이 마치 저를 반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마련해둔 집은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처음 이 집을 샀을 때는 은퇴 후의 노후를 위해서였는데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봄바람에 흔들리는 매화나무가 저를 반겼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시기라 꽃망울이 하나둘 맺히기 시작하던 참이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는 생활. 때로는 준호와 함께 살던 시절이 그리워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고요한 일상이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매일 아침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보내는 시간은 그동안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준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늦은 저녁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오는 아들에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어떠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떠나고 나서 우리 둘 다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찌릿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전해주렴. 서연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제는 너희 둘이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가에 맺힌 빗방울들이 마치 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주말이면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어요. 특히 앞집 할머니와는 자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박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처지셨어요. 미숙 씨,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자식들 다 키워놨으면 됐어.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해.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웃들과 가까워지면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든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은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에 옅은 미소가 깃들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긴장과 걱정 속에 살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투병 생활,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과의 이별. 그 모든 것들이 제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이제는 그 주름 사이로 평화로움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저에게 이제는 김미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았어요. 추석 즈음에 준호와 서연이가 찾아왔어요. 명절이라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많이 편안해져 있었고 둘 사이도 예전보다 더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먼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다시 서울로 오시면 어떠세요? 이제는 제가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이제 엄마는 여기가 좋구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만의 시간도 필요할 거야. 돌아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오히려 놓아줄 수 있었고, 그 결정이 우리 모두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걸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요. 저녁 무렵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혼자만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위한 헌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을. 내일도 저는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저만의 작은 행복을 가꾸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아들 부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김미숙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한 때입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을 통해 느끼셨을 것 같네요.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 또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시든, 텃밭을 가꾸시든, 우리도 이제는 우리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게 어떨까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한 발 물러서는 용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 그것이 우리 나이에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